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었죠? 기억나는 거. 재현이, 그러니까 조금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네. 그 네, 뭐였더라? 파스텔을. 네, 파스텔. 맞아요. 네, 맞아요. 파스텔가 그 살짝 미생물 쪽으로 한번 기억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걸 입증했죠. 그쵸? 그 뭐였지? 네, 그 입구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병이랑 네, 입구가 직선으로 된 병에다가 네, 그 고깃국을 넣어가지고 이제 좀 냅둬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꼬불꼬불한 입구인 병이 이제 거기 안에 습도가 차면서 이제 수증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필터가 걸러지면서 이제 그 습기가 찬 부위에는 이제 그 뭐지, 오염 물질이 거기 걸러지고 이제 공기만 들어가. 네. 그래서 이제 세균의 침입을 차단한 거죠. 그쵸? 네. 네, 그랬더니 고기 국물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그래서 안 상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생물은 생물에게서만 태어난다라는 것들을 실험으로 밝혀냈죠. 예, 그리고 살균하는 거 고온 말고, 그쵸? 저온으로, 그쵸? 살균할 수 있는. 그래서 파스테르 우유에 대한 그 얘기들을 했었고요. 예, 끝에 백신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그쵸? 예, 그래서 현대의 의미의 백신은 아직 안전성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게 몇 쪽인가요? 페이지가 안 나오네. 57쪽. 57쪽 밑에서 두 번째 잘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대 지질학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시기 동안에 암석에 관한 연구도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어 지리학, 지리학이 지질학이에요. 지리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화석이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지?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자, 즉 화석이 한때 이 세상에 살았던 생명체에 보존된 잔해라는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시기가 요때예요.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 화석이 고생물학이라고 하죠. 고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지질학의 기본 원리를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인데 경이라고 붙었죠. 영국에서 아마 기사자기까지 받았나 봐요.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인데 요걸 볼게요. 찰스 라이엘 경은 이 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지구 연대가 상당히 젊다는 그 당시에 널리 퍼진 과학의 개념을 깨뜨리고 지구가 생성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라이엘이 지질학 이론을 그쵸? 정립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지구 연대가 어떻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길다, 짧다? 짧다. 짧다. 그래서 길어봐야 한 1만 년? 뭐, 요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현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때까지는 라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왜 지구의 그 연대가 비교적 다들 짧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때문에. 네, 맞아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연대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 어셔라고 하는 주교가 있거든요. 어셔라고 하는 주교는 계산을 해봤더니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창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계산한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6천 년 정도가 흘렀더라. 이렇게까지 계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구의 연대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짧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짧을 거야.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자, 이제 성경의 그런 그
증언 없이 이제 그 지구에서 나오는 현상 그 자체만을 가지고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 시간이 지나면은 흙이 덮이고 쌓인다고 했었죠. 그쵸? 네. 기억나요? 그래서 고고학하면 항상 뭘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되죠. 그쵸? 네. 네, 땅을 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흙이 어디 뭐 바람에 실려오든지 물에 실려오든지 와서 항상 쌓이니까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쌓이려면은 그 흙은 어디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로부터 깎여서 나와야겠죠. 그쵸? 네. 네, 그 어딘가로부터 항상 깎이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깎일 것 같아요? 어, 살짝 미지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서. 강을 예로 듭시다. 강의 상류에서 깎일까요? 하류에서 깎일까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강의 상류에서 깎이고 하류에서 쌓입니다. 아, 그 위에서 이렇게 쭉 흐르는. 네. 그러니까 강의 상류는 대부분 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요? 산이라는 건 높이와 경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의 양도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물살이 세요, 이렇게 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위나 흙 같은 것이 물에 많이 깎여서 포함돼서 내려오잖아요. 그쵸? 아, 근데 수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내려가는 속도도 줄어드니까 그러한 물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던 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강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해돼요? 예, 그리고 날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쪽에 바람이 훨씬 세겠죠. 그쵸? 예. 그리고 거기에서 깎여 나온 흙들이 공기에 이렇게 가다가, 그렇지만 공기의 그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떨어진. 떨어져서,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또 쌓이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기 지역에서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더라? 그 저기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거기에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하여간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만의 여기 그 해가, 뭐냐,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쵸? 바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도시가, 이 도시가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그러면은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내륙 도시예요? 물론 이렇게 네. 네, 대륙 도시죠. 내륙 도시에 가깝죠, 그렇죠? 네. 근데 역사 문헌을 보면은 여기가 옛날에는 항구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해안선이 옛날에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단 얘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흙을 계속 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해안, 되고. 네, 땅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지금은 내륙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쵸? 아,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일어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라이엘 같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눈여겨서 보는 겁니다. 눈여겨서 보고 이렇게 변하는 값의 대략의 평균값을 라이엘이 대충 구해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 얼마였다더라? 뭐 100년에 뭐 한 1cm인가? 한 요 정도 변한다고. 선생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변하는 게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한 그런 모습들을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수백만 년이 지났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땅에 그런 그 흔히 말하는 풍화작용, 태화작용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어떤 그 해안선, 지평선의 모습들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지고 변화한 정도를 적용해서 역산을 했더니 몇천 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백만 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름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의 연대가 짧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엘이 말하는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암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뭐 그런 땅에 어떤 연대를 알아내려면은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알아내야 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그 기초로 삼아서 그 연대를 재야 된다. 이렇게 그 지질학의 기본 원리를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연대를 재다 보니까 지구의 연대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에도 지구의 연대가 짧다고 하고 있죠. 그쵸? 대현아, 그러면은 라이엘이 말한 이런 동일 과정의 원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연대를 제야한다라고 하는 라이엘의 원리에 우리가 동의하는 걸까요?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핏 보면은 라이엘의 말한 원리에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거부하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 것도 각각 다 달라서. 네, 다 각각 다 달라서. 자, 서연아, 지금 음소거 해놨는데 돌려서 음소거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왜 거부할까요?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백만 년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한 내용이니까. 네,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이 동일 과정의 원리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은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과거의 연대를 잰다. 그러면은 중간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적인 현상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던. 없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만약에 노아의 홍수 같은 대격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리 조건을 쫙 깔아주고, 그쵸? 그리고 노아의 언약 보면 이후로는 어때요? 지구의 그런 그 기상 현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 라이엘이 말하고 있는 그런 느린 그쵸? 느린 어떤 지질 작용에 의해서 조금씩 쌓였다면은 라이엘이 말한 수백만 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이제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러면 라이엘이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만 지질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살펴본 거죠.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뒤에도 나오지만 세인트 헬렌 화산 대폭발 사건이 1980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인트 헬렌 화산 대폭발 사건은 노아 홍수와 같은 대규모 그 지질 활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지구적인 지질 활동은 아니에요. 근데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했을 때 그때까지 알려졌던 뭐 이런 암석이 형성되고 뭐 지층이 형성되는데 적어도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추정해 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동안 지질학자들이 이런 식의 그 지층이 형성되는 데는 적어도 수백만 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폭발하고
얼마 안 돼요. 한 몇 달인가? 한 며칠 몇 달 안에 그 지층이 확 다 형성되어 버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지질의, 그쵸? 네, 지구 지질의 특성들을 정의하고 그 나이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격변 현상이죠. 그쵸?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과 같은 격변 현상이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성경은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쵸? 그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질학에서 말하는 연대 측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라이엘의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겠죠.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짧은 거보다는 넓게 잡는 게 이렇게 오랜 기간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수백만 년이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몇 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수억 45억 년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의 연대가 대략 45억 년 정도로 과학계에서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맹점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대략 그렇게 되고요. 비록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증거들은 대체로 라이엘의 개념에 상충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쵸? 요게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그쵸? 격변으로 인한 암석 형성이라고 하는 지층 형성, 이런 것들이 실제 증거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건 라이엘의 연구는 현대 지질학 이해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라이엘의 연구 결과에서 또 다른 측면은 그의 연구가 다윈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라고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긴 연대든 짧은 연대든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한 진화가 나오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그런 식의 진화 개념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가 짧은 연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창조과학에서 굳이 짧은 연대 지구론을 그렇게 힘있게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의 진화론에는 뭐가 필수적이어야 돼요? 긴 연대가 필수적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저렇게 됐다가 뭐 누가 멸종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진화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그 지금의 진화론으로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긴 연대만 제거돼도 진화를 일일이 논박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화론 개념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거 일일이 논박하지 않아도 지구의 존재 연대죠. 존재 연대가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연대처럼 짧다면은 진화론은 스스로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창조과학 쪽에서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져와서 지구의 연대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열심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찰스 라이엘이 나와서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은
다윈의 진화론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허황되게 들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허황되게 허황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엘이 요 기초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다윈이 그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설득적이다, 혁명적이다 이렇게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과 현대 지질학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무너지면은 모두 같이 무너질까요? 현대 지질학도 같이 무너져요. 현대 지질학이 무너지면 진화론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무너지죠. 진화론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라이엘이에요. 현대 지질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라이엘이고 넘어가서 이제 유전학이에요. 유전학을 성립시킨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레고르 멘델이라고 있는데 재현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레고르 멘델도 이 시기에 책을 출판하였다. 멘델은 오스트리아 수도사였으며 번식에 관한 연구에 상당히 오랜 인생을 바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 가지 형질이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는 현대 유전학의 전반적인 능력이 멘델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과학적인 탐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멘델은 정부와 교회 사이에 정치적인 투쟁 때문에 인생 후반기에는 그런 자세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멘델은 과학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침해와 맞서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네, 잘했어요. 재현이는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그래도 아버지를 더 닮았겠죠.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서현이 지금 음소거 상태인데 서현이는 아빠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두 분 다 닮았어요. 두 분 다 닮았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을 왜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가 융합되어서 저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서현이는 알고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쵸? 그거를 처음으로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멘델이. 요 멘델이라는 사람이에요. 멘델이 유전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멘델이 이제 수도사다 보니까 그 연구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식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식물에 주목했냐면은 완두콩이라고 하는 식물에 주목을 했어요. 네, 완두콩을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완두콩에도 품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멘델이 잘 보니까 완두콩이 둥글둥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완두콩이 있냐면은 좀 찌글찌글한, 네, 그러니까 모양으로 표현을 하면은 완두콩을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나오는 애가 있고 수확해서 나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동그랗기는 한데 이렇게 주름진 형태의 완두콩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 형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부 색깔이 어때? 약간 황인 이런 색깔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저쪽 그 유럽은 어때요? 흰색으로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까만색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근데 저기 그 백인 애들 중에는 이거 뭘로 나와요? 노란 색깔도 있고. 네, 노란 색깔로 나오죠. 그거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색인데 자, 누구는 어때요? 검은색. 그쵸? 네. 그래서 대문자 B. 근데 금발인 애도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소문자 B, 블론드에서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대문자 R, 얘는 소문자 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실험을 하느냐? 자, 완두콩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둥근 애죠, 그쵸? 예, 완전히 둥근 애하고 그다음에 찌글찌글한 애하고 교배를 합니다. 얘는 유전형이 R이죠.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아마 그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약간 헷갈리는데. 네, 하여간 자, 이렇게 해서 둘이 교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2세대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여기서 하나를 취하기 때문에 다 이런 형태의 네.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완두콩이 나와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근데 우성과 열성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머리칼이 검은 게 사실 우성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검은 사람이랑 금발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머리 색깔은 어떨까요? 지금 반반이지 않을까요? 아니, 반반이지 않고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커요.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둘 다 검은색이다. 그러면 삐비면 검은색이죠. 그쵸? 네. 근데 이거 혈액형으로 설명하면 더 편할 뻔했다. 어쨌건 자, BB가 되면은 얘도 검은색이에요. 근데 소문자로 BB가 되면은 뭐예요? 얘는 그 금발이 돼요. 자, 요거 혈액형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혈액형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 뭐가 있어요? A형, A형, B형, 그쵸? O형, AB형, O형이죠. 네. 자, 재현이는 무슨 형이에요? 저 O형이요. O형이에요. 이 O형이 뭐냐면요. 이게 그 엄마에게서 혈액형 유전자, 아빠에게서 혈액형 유전자를 받는데 재현이는 아빠한테서도 O를 받고 엄마에서도 O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O형이란 뜻이거든요.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 A형인 사람이 있는데 이 A형인 사람은 지금 엄마에게 쓴지 아빠에게 쓴지 A형 유전자를 받은 거죠. 그쵸? 네. 근데 엄마한테서든 아빠한테서든 A라고 하는 걸 받을 수도 있고 또 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O형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형이라고 했을 때 A형이 있고 AO형이 있는데 둘 다 혈액형 검사해 보면은 얘는 뭘로 나와요? A형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A형이 우성이고 O형이 열성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성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조합되어 있으면은 누구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우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이 AA형이고 부모님이 AA형이에요. 이거로 설명할 걸 괜히 어렵게 했네. 자, 재현이가 지금 55형이잖아요. 그쵸? 네. 재현이가 55형인데 나중에 재현이가 커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A형이래요. 네. 근데 A형인데 뒤에 있는 이 유전 형질은 몰라요. 모르는데 자, 만약에 이 뒤에 게 A형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유전 형질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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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죠. 그쵸? 근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다 뭐예요? 그냥 A5죠. 그쵸? 그러면은 재현이가 낳은 자녀들은 전부 다 무슨 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A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액형 검사 안 해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현이가 O형이잖아요. 그쵸? 네.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가 A형인데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네, 자녀를 낳았는데 낳을 때마다 계속 A형이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어떤 형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A. A형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재현이가 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A형이 아니라 B형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A5죠, 그쵸? 네. 요건 뭐예요? A형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B5 나오죠, 그쵸? 아, 그건 B형인가요? 네, B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재현이가 O형이네. 만약에 AB형 배우자를 만났다면은 자식이 A형 아니면 B형으로 나오는데 확률은 50대 50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O형은 없다는 소리네요. 근데 만약에 재현이가 O형 배우자를 만났다, 그럼 자녀들은 100% 뭐예요? O형. 100% O형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재현이가 A형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A5형이었다고 여기 AA 했잖아요. 그쵸? A5형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A5 두 개죠. 그쵸? 네. 그러니까 A형이 50%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렇게 어떻게 돼요? 5가 두 개니까 O형이 50%죠. 그쵸? 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대립 유전자의 그거를 밝혀냈는데 이런 원리들을 그 혈액형으로 밝혀낸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요런 완두콩이 둥글고 찌글찌글한 거를 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교배를 해놨더니 1세대는 모두 다 이거 뭘로 나오는 거예요? 둥근 애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쪼글쪼글한 애 하나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RR이라고 하는 애를 또 RR이라고 하는 애랑 함께 교배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봤죠?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아니다. 네, 요거를 똑같은 RR이라고 하는 요 애랑 이제 교배를 시켜보니까 이거 유전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둥근 거, 얘 둥글고, 겉보기에 얘 둥글고, 얘 둥글죠. 그쵸? 네. 얘는 뭐예요? 지금, 쭈글쭈글하죠. 네. 네. 그러니까 2세대로 넘어갔더니 뭐예요? 4분의 3, 75%의 형태로는 둥근 게 나오고, 25%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쭈글쭈글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이런 법칙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면서 부모가 자녀를 담는데, 자, 그 담는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 물체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법칙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웬델이요. 멘델이에요. 그래서 유전자와 유전 형질의 기본 법칙을 확립한 사람이 요 멘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이거를 밝혀내기 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왜 닮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전자와 유전 형질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쵸? 뭐 이렇게 영혼이 복사되나? 뭐 이렇게 좀 신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쵸? 이런 유전자를 통한 예, 그 법칙이죠. 그쵸? 예, 법칙으로 부모가 자녀를 닮게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을 밝혀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을 그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쵸? 그래서 유전의 법칙을 그렇게 해서 정립했던 그런 사람인데 말년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부당한 침해와 맞서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후속 연구가 잘 진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돼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인간의 그쵸? 예, 그런 유전자들이나 유전 형질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전자의 구조예요. 유전자가 이제 있다는 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유전자가 그럼 어떻게 생겨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유전 형질들이 엄마로부터 반쪽, 아빠로부터 반쪽이 내려오느냐를 이제 한참 뒤에 밝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엑스레이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이용해서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 그리고 그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잘 떨어지게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번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 유전자 이렇게 엮여 있는 거 봤어.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엮여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게 이거요, 이런 거였고. 네, 이게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식이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면서 비틀려 있던 게 다시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쪽이 남는 거죠. 그쵸? 아, 너무 많이 알려주나? 어, 네, 하여간,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이렇게 반쪽 남은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이제 아빠로부터, 이게 엄마로부터 반쪽 오는 거죠. 그쵸? 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게 만나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정보에 의해서 재현이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DNA. 재현이 이제 DNA가 완성이 됐으니까 DNA 이 코드를 가지고 지금 재현이가 사용하고 있는 재현이의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뼈가 생겨나고 그 안에 뇌도 생겨나고 신경들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밝혀내는데 자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그쵸 유전자라고 하는 게 부모에게서 자녀 세대에게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 세대의 특징들이 담겨 있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법칙으로 확립한 사람이 이 멘델이었는데 멘델 역시도 물론 가톨릭 교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